스피치는 설득과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진실한 콘텐츠의 힘으로 내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담긴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스피치 바이블은 스피치의 모든 원리와 노하우를 넘어서는 감동적인 콘텐츠 스피치법을 전하며 스피치의 내용을 담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코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도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떻게 재미와 감동과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아가도록 이끄는 마력이 있습니다. 스피치 바이블의 특징은 콘텐츠 스피치, 공감 스피치, 뮤직 스피치, 비주얼 스피치로 집약됩니다. 진실한 콘텐츠를 만드는 법, 탁월한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중의 특성을 파악하고 청중 속으로 들어가는 법, 말의 전달력을 높이는 법칙을 음악에서 찾아서 악상 기호를 활용함으로써 설득과 공감 스피치로 업그레이드 되는 법, 그리고 단순 몸동작이 아닌 눈빛, 표정, 허리, 어깨, 상체 등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법 등 스피치 바이블만의 차별화된 코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청중을 열광하게 만드는 수십 년간의 저의 노하우가 담긴 스피치 바이블, 그 설득과 소통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스피치에 있어서 말의 본질은 결코 번지르르함에 있지 않습니다. 스피치는 자신의 마음을 전해서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소통의 기본입니다. 단지 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강사로 나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말의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전문적인 스피치는 타인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최소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삶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담긴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스피치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택하겠냐고. 제 답은 당연히 택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스승으로 만드는 최고의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스피치 전문가로서 수많은 청중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슬럼프는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일하는 여자에게는 가난한 남자가 딱이다. 꿈은 강한 동기로 실현하는 나다움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청중보다 저 자신에게 먼저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슬럼프를 맞닥뜨리면서 스스로를 설득했던 이야기, 가난하게 살아왔던 생활 환경과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웠던 일들,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웠던 말들, 그리고 꿈이 모호해지고 저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었을 때 되뇌었던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피치 전문가로서 강의를 하면 할수록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제 스스로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은 지나온 저의 경험이었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제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에 응축되면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도 가장 먼저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과거에 청중들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로 저는 다시금 위로를 받고 그 말들로 저는 마음을 다시 올바르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다시금 내 삶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미래의 나 자신을 끌어가는 힘이 되곤 했습니다. 제 강의가 저 스스로에게도 최고의 스승이 되어준 셈입니다. 아마도 제가 한 말이 청중들에게 닿기 전 단어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가장 먼저 제 귀에 먼저 닿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말은 타인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스승을 만드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피치는 나에 대한 재발견이다. 제가 지금까지 스피치 강의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할 말, 즉 콘텐츠입니다. 저 역시 청중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밤을 지샜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든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제 자신부터 설득해야 했습니다. 제가 10배 감동한 말도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는 2배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내 안에서의 말의 재료를 발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도전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해야 한다면 도전에 관한 모든 기억들을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금 조명하게 됩니다. 야, 이건 도전이 아니라 강짜에 불과했구나. 지나고 보니 어마어마한 도전이었구나. 네, 그렇게 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그동안의 내 삶이 나를 감동시키는 20살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전이라는 이름 붙이기도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운 기억의 조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피치는 나에 대한 모든 재발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치를 배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까지도 다시 돌아보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말의 감동과 울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수강생분들에게 자신이 도전해본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들 답을 합니다. 저는 워낙 평범하게 살아서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네, 자신에게서 말의 재료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얘기해보라고 여러 차례 설득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많은 이들이 막상 얘기를 하다 보면 눈물과 웃음으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묻혀있던 재료를 찾아내기만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미 있는 에피소드를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했던 삶이 어루어 만져주고 싶은 가치 있는 삶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피치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책에서 가져온 좋은 글귀가 아니라 나와 충분히 먼저 대화를 하고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와중에서 값진 콘텐츠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살아온 만큼 쌓이기 마련입니다. 10살이면 10만큼, 70살이면
70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온 것에 비해서 말할 거리가 없다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느끼길 바랬습니다. 스피치는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 갖가지 지혜와 감동을 다시금 줄세우고 골라내고 솎아내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발견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담아서 하나로 끌어가는 최고의 연주. 콘텐츠가 머리와 가슴에서 꺼내 쓰는 경험이라면 스피치의 기술은 내 몸이 해내는 일입니다. 몸으로 구현하는 모든 것들의 실력은 자전거 타기나 수영처럼 연습한 양에 비례합니다. 스피치도 신체로 구현하는 결과물입니다. 아무리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량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연습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정한 수준에서 머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간 이하였던 사람도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이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피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는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도 이런 것들입니다. 연습을 한다고 스피치가 정말 좋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좀 생길까요? 네, 이는 스피치에 앞서 누구나 하는 걱정입니다. 저 역시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청중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한다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떨지 않으리라 수없이 많은 다짐을 했지만 저도 모르게 입술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면서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곤 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100번 이상의 강의를 하면서부터 점점 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세 번 만의 경험으로 안 떨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3번 만에 잘 타는 방법이 있을까? 밖에 나가 100번은 넘어지면서 몸에 익는 것이 정상입니다. 스피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을 단번에 회복하려 하지 말고 100번은 그 고비를 넘겨야 극복할 수 있다고 마음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스피치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는 가장 도움을 준 것이 저는 제가 전공했던 음악이었습니다. 세상에 음악처럼 논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치밀하게 클라이맥스 지점을 정해놓고 사람을 전혀 지루하지 않게 하면서 끝까지 사람의 감정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스피치도 똑같습니다. 1시간짜리 클래식 오케스트라처럼 1시간 이상 사람의 감정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은 효과적인 장치를 위해서 작곡을 한 후에 어떤 악기로 연주를 할지 그 연주를 가장 잘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찾아내고 최종 완성을 위해서 리허설 연습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 해도 곡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연주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부터 잘 연주를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원곡을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악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연주 테크닉이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손이 해내는 일이다. 내 손이 해내기 위해서는 부단히 연습, 그리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스피치 바이블로 내 삶을 연주하라.
스피치는 내 입으로 하는 연주입니다. 감동적인 연주를 위해서 음악에 악상 기호들이 있듯 스피치도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여리게, 때로는 세게 변주가 되면서 스피치의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같은 음악가들을 보면 연주할 때의 표정이 곡의 흐름과 같이 표현되곤 합니다. 그들의 얼굴, 손, 몸짓만 봐도 음악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역시 스피치도 똑같습니다. 격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 표정과 몸이 격정적으로 흔들립니다. 간절한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도하는 자세가 되고, 때론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는 온몸으로 하는 연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를 할 때 몸을 단상 아래에 묶어둔 채 입술만 움직이는 부분 연주에 그치곤 합니다. 몸이 묶이면 말도 묶입니다. 그러나 몸이 활짝 열리면 말도 열립니다. 소통은 내 몸과 내 마음이 열렸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는 내 안의 모든 것으로 연주해낼 수 있는 나만의 곡입니다. 내 머리와 내 마음 속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내 입과 손 그리고 내 온몸을 사용해서 소통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스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 바이블은 단순한 말의 스킬이 아닙니다. 내 머리와 가슴, 입, 손, 온몸으로 내 말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연주법입니다. 스피치 바이블은 그동안의 오랜 스피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과 스피치의 유사성에 착안해서 연구 개발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스피치 강의 프로그램들로 발전이 되면서 기업의 CEO부터 신입사원, 대학생까지 수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저는 그동안 탄탄한 스피치의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 경험이 더욱더 발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발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인 동시에 삶의 연주 방법을 망라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스피치 바이블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최고의 명곡을 만들어내고 서로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스피치 바이블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제가 경험해온 말의 힘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바람입니다. 스피치에 대한 편견을 깨자. 말의 본질은 결코 번지르르함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해서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진실한 콘텐츠의 힘이 필요합니다. 스피치의 농익은 철학과 경험이 들어가야 비로소 내 말이 됩니다. 스피치에 대한 편견을 깨자. 세상 만사 모두 스피치로 통합니다. 한국인들 치고 스피치에 자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외국인들이 토론이나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걸 보면 대개 이렇게들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니 당연히 잘하지.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설득력, 협상력, 표현력 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유를 잘 알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말하는 문화나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아이들의 말이 종종 말대답으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부모가 야단을 칠 때는 이유 불문하고 아이들은 말없이 듣고 있어야만 했고 밥상 앞에서는 조용히 밥만 먹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땠습니까? 지금이야 발표력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전에는 학교의 선생님에게 질문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엉뚱한 걸 물어보기라도 하면 선생님에게 어김없이 혼이 났고 선생님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건 시건방진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과 자유로운 토론을 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러한 분위기는 대학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교수는 말하는 사람이었고 학생은 그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까지 스피치에 대해서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고 말 많은 건 그저 똥값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말대답인가? 말이면 단 줄 알아? 어이구, 말이나 못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하여간 말은 많아가지고 말 잘하면 다 사기꾼이야. 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 나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을 못하면 직장에서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말값이 몸값입니다. 말값이 몸값이다. 해외 바이어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도, 회사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 직장 상사들을 설득할 때도, 팀별, 부서별 토론을 할 때도 스피치가 중요한 관건이 돼버렸습니다. 직장 후배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스피치로 기회를 잘 잡아서 승승장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속에서 우라가 치밀 지경입니다. 이렇게 후회도 많이 하시죠? 진작에 나도 스피치 학원이라도 다닐 걸. 네, 후회가 막심합니다. 스피치는 무조건 제대로 배우면 됩니다. 사람들은 스피치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냥 포기하고 그대로 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피치가 배워서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디 배운다고 되나요? 타고나는 거죠. 저는 포기했어요. 말을 잘하려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야 하는데 전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안 돼요. 네,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말 못해서 당하는 서름을 이야기하다가도 막상 말을 배우라고 하면 다들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면서 얻은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스피치는 무조건 제대로 배우면 됩니다. 몇 년 전 전직 고위 공무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공무원 퇴직 후 강연 청탁을 많이 받는데 강연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표정이 떨떠름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아내의 성화 때문에 억지로 저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여기 오기 전 집사람한테 짜증을 많이 냈어요.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방송의 아나운서처럼 할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까지 배우라고 하는지 참. 네, 그분은 스피치를 배운다는 것 그 자체를 아주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고위 공직자로 수십 년간 관공서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깟 말 좀 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스튜디오로 가서 평소에 하던 스피치를 그분에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위 공직자답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투가
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검토해 큰 성과를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의 말투였습니다. 네, 공직자나 기업체의 CEO들의 스피치가 그리 신통치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부하 직원들인 대리나 과장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둘 다 준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청중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하 직원들이 이분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사장님, 오늘 연설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역시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정말 그런 줄 압니다. 네,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현역이 아닌 전직 신분으로 본격적으로 실전 강연에 나서니 청중들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여간 당혹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중들의 냉담한 반응, 참 당혹스럽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뭔가요? 그제야 그분이 자기의 속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시절에 새벽에 집에서 청사까지 걸어가며 지역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불투명해진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이야기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위기를 돌파한 이야기 등 그분이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있었던 진솔한 경험담, 에피소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에 정신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선생님, 방금 하신 이야기를 강연장에서 꼭 하세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들고 다니던 A4 10장짜리 연설문은 휴지통에 버리고 진짜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스피치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A4 10장에 달하는 글을 사람들 앞에서 그저 읽었을 따름입니다. 말을 위한 원고가 아니라 글을 위한 원고를 쓴 겁니다. 딱딱한 보고서 같은 원고에 얼굴을 파묻고 중얼중얼 읽는 모습은 마치 초등학교 국어 시간을 연상시킵니다. 그런 스피치에는 절대적으로 소통, 설득, 공감이 없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스피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도 주눅 들지 말고 친구랑 밤새 수다 떨듯이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그분에게 특별 개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에피소드로 만들어 구조를 짜고 적절한 단어들을 넣어서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청중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말의 크기, 강약, 속도, 손짓, 몸짓 등을 강도 높게 연습시켰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의 스피치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마음의 웅덩이에서 말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은 진심이 담긴 준비된 말에 공감했습니다. 청중과 주파수를 맞춘 말은 큰 에너지를 품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은 몇 달간의 스피치 교육 과정이 끝나고 하산하는 날 절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스피치는 청중과의 공감이 제일 중요하더군요. 그러려면 말하는 법을 제대로 공부해야 하고요. 제가 이번에 그걸 배웠습니다. 스피치는 진실한 콘텐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피치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이유는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말만 번지르르게 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저는 말을 못하는 게 매력이에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말까지 번지르르 하면 얼마나 제가 뺀질뺀질하게 보이겠어요.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심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다. 자, 이 말 속에는 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피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말과 글이 우리 사회에 개방된 지는 100여 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몰랐습니다. 구한말까지만 해도 소수의 양반들이 말과 글을 독점했고 그들 지배층은 자신들의 탐욕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 말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은 앞에 나서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묵묵히 몸으로 일하는 건 봐줄만 한데 말만 앞세우는 건 특히나 싫어합니다. 누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로 떠들기 시작하면 무조건 점수부터 깎고 봅니다. 많은 험담들을 하지요. 말만 번지르르 하다는 말 속에는 들을 만한 내용이 없다는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일 뿐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는 번지르르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대기업 자문회의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8명의 자문위원들이 회장에게 조언하는 자리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 중에서 핵심 사항만을 골라서 2, 3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자문위원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깨알같이 적더니 무려 10분 동안이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분은 말은 청산유수였지만 정작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장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얼굴에 지루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끝까지 자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회사마다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싸한 말로 남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포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피치를 배우기 싫다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의 본질은 결코 번지르르함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해서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진실한 콘텐츠에 힘이 필요합니다. 스피치의 농익은 철학과 경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스피치란 진실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말은 배울 필요도 없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면 뭐하냐? 네,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되고 싶다면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감하게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에 대한 편견만 떨쳐도 50%는 성공한 셈입니다. 이때 말하는 능력이 급격히 커집니다. 스피치 바이블 CEO 과정 14주 중 3주가 스피치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강의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편견이 뿌리가 깊습니다. 한 외국계 회사 상무가 싱가포르 발령 문제로
딱 3주 동안만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 만난 그분은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부터 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저는 스피치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작 스킬은 제가 하나도 못 가르쳐 드렸는데요. 원장님이 말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예전보다 스피치에 조금 더 신경을 썼을 뿐인데 신기하게 늘더군요. 네. 그는 스피치 바이블 강의를 들으면서 스피치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고 관심을 쏟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피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먼저 말의 품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피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노래방 스타가 많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100명 중 80명은 노래방에 가면 가수 대접을 받습니다. 원래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민족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단한 연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노래방이 처음 생긴 후 남녀노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까? 누군가 마이크 잡고 노래 좀 한다 싶으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아이고, 노래방에 가서 돈 좀 많이 들였겠네. 네,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들 하시죠? 노래 실력도 돈을 들인 만큼 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창법은 물론 무대 매너, 퍼포먼스, 표정 연기까지 능숙한 이들에게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과 잘 노는 직원은 어디 가서든지 인기를 끕니다. 주목을 받죠.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으로 전 국민의 노래 실력이 늘었듯이 우리나라에 스피치방이 생기면 전 국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사회가 노래 잘하면 사기꾼이라고 깎아내리거나 노래 잘하면 윗사람에게 찍히는 문화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아마 아무도 노래방 가서 노래 연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말에 대한 편견부터 버립시다. 말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진지하게 다가서는 순간 이미 말을 잘할 준비를 갖춘 셈입니다. 네, 제 2장 교육입니다. 스피치의 권력 구조를 깨자. 말의 구조는 수직이 아닌 수평입니다.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20대 청년이 60대 노인과 거리낌 없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젊은이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눈을 부릅뜨고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의 없어 보이지만 한편 그런 문화가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권력 구조 속에서 말을 배웠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서 들어야 했습니다. 말대답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말을 많이 해도 안 되었습니다. 어쩌다 말을 할 때도 올릴 말씀, 드릴 말씀만 걸러서 해야 했습니다. 이 구조는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스승이 말하면 제자가 듣고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그냥 들어야 합니다. 또 군대는 더 그랬죠. 군대는 권력 구조의 정점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상명하복이라고 하죠. 서양인들이 말을 잘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평등한 권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말을 나눌 수 있어 서로 간에 말이 자유롭게 오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권력의 상하 구조가 분명한 경우는 말이 내려오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은 자신의 속내를,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내비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상사가 좋아할 만한 그 좋은 얘기, 용비어천가만 되풀이합니다. 아부성 발언만 많이 하죠. 상사의 눈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사장님, 오늘 연설 정말 대단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장님에게 배울 만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네, 사회에서, 조직 내에서는 위로 상납할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부장급 이상의 세대들은 말씀 올리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장이 술을 먹자고 하면 결혼 기념일도 뒷전입니다. 마누라한테 구박을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상사가 전화를 하면 집에서 쉬고 있다가도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뛰쳐나가야 합니다. 역시 부장님이라면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지루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줘야 합니다. 한국 남자들, 직장이나 회사 조직 내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면이 있는 고위 관료분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고위 관료분의 부하 직원인 5급 공무원과 함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하는 내내 그 부하 직원이 너무 말이 없어서 숨도 안 쉬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정말 숨도 안 쉬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밥 먹는 내내 한 말이라고는 네, 예, 어휴, 뭐 이런 추임새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그 고위 관료분께서 그분에게 자네도 말을 좀 하지 그래. 네, 그는 그 고위 관료분이 멍석을 깔아줄 때만 잠시 몇 마디를 할 뿐 곧바로 다시 추임새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여긴 누룽지 안 주나? 네, 그 고위 공직자분이 식사를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벌떡 일어나 나가더니 식당 아줌마와 누룽지를 들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권력을 실감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한국 남자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입사원들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을 수직 개념이 아닌 수평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외 유학파들도 많아서 도무지 윗사람의 말이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김대리, 내일 회식이 있으니까 다들 시간 비우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줘. 부장님, 곤란합니다. 그런 건 2주 전에 미리 말을 하셨어야죠. 내일 저는 여자친구랑 영화 보기로 해서 저는 회식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뭐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드렸죠. 부장들 중에는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신입사원들을 보면서 목덜미를 잡는 경우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기가 막히다 못해 허무할 지경입니다. 부장들이 신입사원 때는 회식이라면 결혼기념일도 미루고 참석했는데 말입니다. 집안에서는 수직, 군대에서도 수직, 직장에 나가서도 수직, 이 수직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 눈으로는 요즘 시대의 신입사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군대식으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 몇몇이 그만두기라도 하면 회사 측에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사로 찍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제 부장들은 위로 말씀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랫사람 말까지 들어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마다 직장 내의 다양한 이들과 소통하고 리드하는 법을 가르치는 다양성 매니지먼트, 디버시티 매니지먼트나 밸런스 리더십 등을 도입해 왔습니다. 가령 젊은 직원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40대 부장들에게 힙합과 랩을 가르칩니다. 젊은이 후배들이 왜 랩을 좋아하는지 몸소 체험하면서 대화의 통로를 넓히도록 기초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 대기업에서 재미있는 교육을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과 재미있게 대화하는 법을 3시간 동안 강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공무원 상당수가 여성들인데 특히 7급, 9급 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담당자가 그 여성 공무원들을 상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들 표현하시죠. 말도 마세요. 밥을 사겠다고 해도 싫다고 하지. 술을 사겠다고 하면 집에 간다고 하지.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하면 기겁을 하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요. 네, 예전에는 남자들끼리는 통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술 한잔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족보부터 캐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장님은 군대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8사단 오뚜기 부대 출신인데?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저도 1995년도에 오뚜기 부대 입대했다 아닙니까? 뭐야? 그럼 그런 건 미리 말했어야지. 앞으로는 선배라고 불러. 네.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순간 공적인 관계는 사적인 형님 동생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남자들은 밤새 술 먹고 토하고 사우나를 하면서 소통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그런 방식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감사의 뜻으로 점심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밥은 됐고요. 조금 이따 커피나 한잔 하시죠. 여성 공무원들에게 딱 하나 통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 여성 공무원들은 전화 통화를 재미있게 하거나 말이 좀 통한다 싶은 직원에게는 바로 친밀감을 표시합니다. 결국 그 기업은 그녀들의 호감을 사려면 말로 친해지면 됩니다. 말로 친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여성 공무원과 재미있게 대화하는 법이 강연 주제로 올라올 정도니 말입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말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네, 차장님 전화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력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바뀌면서 소통의 대상과 방법, 색깔 모두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 요즘의 말의 구조는 과거처럼 반드시 상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평 혹은 부채꼴 구조에 가깝습니다. 즉, 이제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도 과거 옛 향수에 젖어서 수직 구조에 적합한 말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매력 없는 사람으로 찍히고 회사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요즘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버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권력만을 행사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터널의 넓이입니다. 소통의 터널이 좁으면 지나갈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꼭 해야 할 말만, 꼭 해야 될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통의 터널이 넓으면 미주알 고주알 터놓고
많은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돼야 비로소 친해지는 법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소통의 터널은